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의 삶, 그것은 제게 자유와 가능성의 세계였죠. 저는 바이올렛, 언니 플루와는 달리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이민자의 딸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하반신 장애로 우리 가족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항상 강했습니다. 가족의 기둥이자 저의 우상이었죠. 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바이올렛, 너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해. 내가 못 이룬 것들을 너는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언니는 저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어요. 대학 진학도 미루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그런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남자를 따라 한국으로 간다니요. 제가 알던 언니는 미국에서의 성공을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국에 대한 저의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본 한국은 경쟁적이고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는 종종 한국에서의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하셨죠. 그런 곳으로 언니가 간다니 정말 속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호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만나면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언니는 진호를 소개했고 우리 가족은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는 크게 실망했어요. 키가 크지도 않고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으며 영어도 서툴렀죠. 게다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한다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이런 남자가 우리 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항상 강인했던 어머니의 눈에서 실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미국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 그리고 언니가 이겨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언니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었죠. 그렇게 언니의 결혼식이 열렸고 그들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언니가 떠난 집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언제나 든든했던 버팀목이 사라진 느낌이었죠. 저는 미국에 남아 대학에 다니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만나는 언니의 얼굴은 환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도 언니는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언니의 모습이 더 서글펐어요. 왜 우리를 두고 그런 먼 곳으로 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셨고 아버지는 집에서 요양 중이셨어요. 언니 플루가 없는 자리를 메우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오는 언니의 전화나 소포가 우리 가족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언니는 전화에서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요. 진호 형부는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멋지다고 했어요. 언니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정말 행복한 것인지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언니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어요. 미국이 그립고 진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한국 생활이 쉽지 않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으로 역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옳았다는 증명이 된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 저는 미국 경찰관인 투가르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든든한 미국인 남자였어요. 투가르와 함께라면 언니처럼 먼 나라로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투가르의 프로포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도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어머니도 제 선택을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투가르가 미국인이라는 점이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제가 언니처럼 먼 곳으로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공장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심각한 간 질환을 앓고 있으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제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투가르에게 어머니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도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도 한국에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습니다. 형부 진호가 수술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부가 우리 가족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는 그저 한국의 평범한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큰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중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모두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형부 진호가 수술비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언니 플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진호 형부가 자기 태권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언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형부를 얕잡아보고 언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처음으로 형부 진호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의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형부 진호는 어머니의 퇴원을 준비하며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약 복용법부터 식이요법까지 모든 것을 메모해 두었죠. 이 약은 식후 30분에 먹어야 하고 저 약은 자기 전에 먹어야 한다며 모두 메모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형부의 세심함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투가르라면 이렇게까지 신경 썼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부는 거실 소파를 어머니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정리했고 건강에 좋은 한국 차를 준비했어요. 이 차는 한국에서 가져온 것인데 간 건강에 좋으니 매일 한 잔씩 드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형부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부는 한국식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이 안 좋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싱겁게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부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셨어요. 식사 후 형부는 제게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권도장도 챙겨야 하고 언니도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막 진정한 형부의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 벌써 떠난다니 서운했어요. 형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형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러냐며 앞으로도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한번 놀러 오라고 언니가 정말 보고 싶어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사는 곳, 그리고 곧 태어날 조카가 자랄 곳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형부를 공항으로 배웅했습니다. 출발 게이트 앞에서 형부는 모두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머니는 형부를 꼭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악수를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잘 지내라며 언니에게 안부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형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언니에게 잘해달라고,
그리고 조카가 태어나면 꼭 연락달라고 부탁했어요. 형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약속을 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언니와 형부 그리고 조카를 만나리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형부가 떠난 빈자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를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국적으로 판단했던 제 편협함이 드러났어요. 집에 도착하자 투가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신경 못 썼다며 오늘 저녁 시간이 있는지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투가르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투가르는 좋은 사람이지만 형부에게서 본 그런 깊은 헌신과 책임감을 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어요. 미안하다고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저녁에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도 형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진호는 외모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언니의 곁에 있다는 것이 이제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언니는 약간 부은 얼굴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변화였겠죠. 언니는 진호 형부가 무사히 도착했다며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형부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고 이제 좀 이해가 된다고 말했어요. 언니가 뭐가 이해된다고 묻자 왜 언니가 형부를 선택했는지 형부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행복이 빛났어요. 진호 형부는 정말 특별하다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언니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줬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언니와 형부의 관계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투가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우리 관계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결혼을 통해 찾고자 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단순한 안정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언니와 형부를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저는 오늘 투가르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전의 바이올렛과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형부를 통해 배운 것들이 제 가치관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형부가 두고 간 한국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 투가르를 만나러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제가 결정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다고 투가르는 좋은 사람이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지지와 이해가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제 마음의 변화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섣부른 결정보다는 진심을 따르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집을 나섰어요. 투가르와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가을 낙엽이 길가에 쌓인 공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투가르가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멋있고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투가르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엿보였어요. 아마 제 마음의 변화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해지는 것이 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함께한 시간도 소중했지만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투가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형부 때문이냐고 물었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형부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했던 관계의 의미가 달랐던 것 같다고요. 저는 안정을 찾고 싶었고 그는 그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투가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어요. 언니와 형부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도 진정한 이해와 지지를 통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저도 그런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투가르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한다고, 억지로 잡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의 이해심에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인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은 남아있었어요. 헤어짐은 아프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선택한 결정이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다며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아이가 여자아이라고, 그리고 너무 건강하다고 했어요. 언니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곧 태어날 조카, 그것도 여자아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름은 정했는지 물었더니 아직 진우 형부와 상의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아이 100일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사는 곳, 그리고 조카가 태어날 곳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물론이지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만 더 좋아지면 바로 계획 세우겠다고 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우리 첫 손녀가 생긴다며 정말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형부가 알려준 한국 요리 레시피를 따라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설픈 솜씨였지만 가족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갈 계획이 있다면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고, 오랜만에 고향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형부와의 만남, 그리고 곧 태어날 손녀의 소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함께 가자고, 언니와 형부도 좋아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예전에는 부정적으로만 봤던 한국의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정이 넘치는 문화가 기대되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형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카가 여자아이라고 들었다며 정말 축하한다고 100일 잔치 때 한국에 가겠다고 그때 뵙겠다고 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고맙다며 언니가 정말 기뻐할 거라고 그들도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형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곳은 더 이상 멀고 낯선 나라가 아니라 제 가족의 일부가 살아가는 곳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언니의 출산 소식을 듣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모두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언니의 결혼으로 시작된 변화는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옆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긴장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긴장되지만 기대도 된다고 했습니다. 조카도 만나고 언니와 형부가 사는 곳도 보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향을 다시 찾는 감회가 남다르셨을 거예요. 하반신 장애로 한국을 떠난 이후 처음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고향에 돌아가는 기분이 어떠신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복잡하다고 떠날 때의 아픔도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삶은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언니와 형부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언니의 품에는 작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조카 소율이었죠.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를 안았습니다. 형부도 진심 어린 포옹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조카 소율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 하지만 힘차게 뛰는 심장 소리가 느껴졌어요. 소율아, 이모야, 정말 사랑스럽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형부는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이전에 본 적 없던 모습이었죠. 아버지의 모습, 형부의 차를 타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봄꽃이 만개한 가로수길, 활기찬 도시의 모습,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언니와 형부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구석구석 놓인 작은 소품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동네 풍경까지. 모든 것이 언니와 형부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이곳이 우리 집이라며 크진 않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집의 크기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형부는 우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한국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요리 솜씨가 놀라웠어요. 형부는 내일 태권도장에도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저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일하는 공간,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소율이가 잠든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는 한국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크고 하지만 진호 형부가 항상 곁에서 도와줬대요. 그리고 점점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웃들의 따뜻함, 서로 돕는 문화, 미국에서는 느끼기 힘든 것들이었다고요. 언니의 말에 어머니도 공감하시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이고 그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우리는 형부의 태권도장을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도장이었어요. 벽에는 태권도 교본과 사범증이 걸려 있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장 구석에 놓인 트로피들이었습니다. 형부가 가르친 아이들이 대회에서 받은 상이었죠. 이게 다 형부가 가르친 아이들이 받은 상인지 물었더니 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거라고,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형부의 말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형부에게 반갑게 인사했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미국에서 온 손님들을 바라보았어요. 수업을 지켜보며 저는 형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수업 중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고 아이들에게 존중받는 선생님이었어요. 이런 모습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언니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100일잔치 날이 왔습니다. 한국 전통에 따라 소유리의 100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형부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누구나 소유리를 안아보고 축복해 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구나 싶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저는 형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형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처음에 저는 형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한국으로 가야 했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진짜 행복을 찾았던 거고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형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에서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멀고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가족의 일부가 살아가는 곳이자 제 마음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곳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언니와 형부, 그리고 소유리의 행복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 저는 겉모습과 안정만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치와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투가르와의 결별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저도 언젠가 형부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가진 사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와 함께할 거예요. 언니처럼 말이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소유리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마음속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리라고요. 형부 진호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으니까요. 고마워요, 형부. 작게 속삭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